네, 20일의 국회 법안 가운데 민생 법안들을 골라서 검증해보는 입법검증본부, 함께할 입법 히어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 대중화에 힘썼던 선생님에서 이제는 국회에서 사회의 불편,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데 온 힘을 쏟고 계시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수원 정을 지역구로 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어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이라고 해주시죠. 다 젊은 분들 아닌가요? 저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역사학자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이렇게 뭐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오게 되셨는데 어떻게 좀 이런 자리는 익숙해지셨는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호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처음 한 1년 정도는 좀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법안 만드는 것도 또 예산을 세우는 것도 또 지역의 어떤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좀 조율하고 해결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세요? 어휴. 그래서 그 김준혁 교수님 하면 사실 개혁군주인 정조대왕의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계시잖아요. 저도 정조대왕 너무 좋아해서 정기적으로 수원 화성에 방문을 하거든요. 훌륭하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 도전하시면서 정조의 개혁 정책을 현실에 적용해서 우리 사회 발전시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을 조금 주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조 시대가 이제 18세기라고 하는 그런 정체된 시기를 뛰어넘어서 혁신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개혁, 또 사법개혁, 군사제도개혁, 경제개혁 이런 개혁들을 하나하나 다 추진을 했거든요. 그 추진된 결과 조선시대 가장 부유한 시대였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민생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조의 어떤 개혁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구현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고 출마를 하게 됐었죠. 그렇군요. 우리 사회에서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개혁에 좀 관심이 많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공직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장에서 일했던 만 9년 동안 연구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밑바닥에서 공직이 좀 더 이렇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 되게 중요한 존재들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기획과 예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직은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공직자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운해하겠지만 제가 느꼈던 현장에서 한 30%만 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놀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역할하게 해주는 것 이런 공직개혁도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대학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들 그러다 보니까 늘 서열화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중류대학 혹은 뭐 지방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 패배자 이런 잘못된 이 풍토들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개혁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깜짝 놀라라. 한 템포 느리게 되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다름이 아니라 보통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를 배워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항상 나라나 집단들이 망하는 이유가 똑같더라고요. 거의 똑같이 비슷하죠. 나오더라고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역사를 공부하는데 왜 역사가 항상 뒤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이건 뭐 대가들이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은 좀 욕심이 있고. 욕심이죠. 네. 실제로 그 과거 로마 사회에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면
말 5필이 끄는 수레를 몰고 다니고 싶어. 이런 얘기가 좀 부유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슈퍼카 타고 싶다. 그렇지, 요즘으로 치면.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본성은 욕망,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과거 사람들은 없고 지금 사람들은 있고 과거 사람들은 있고 지금 사람들은 없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들, 욕망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하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패망들을 또 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다를 거야. 이렇게 이런 식의 생각들이 내가 있기 보여주겠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가 늘 반복되고 또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의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네네. 요즘에 인기 드라마 참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일이 많아갖고 드라마 볼 겨를이 없어서 못 보고 얘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교권에 대한 그 이야기, 교권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좀 교육위원회에서 현실적인 뭐 논의들이나 뭐 해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많이 하죠. 네. 지금 이 현재 교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좀 어떻게 더 할 것인가. 또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잘못된 우익적 개념에서 행동하고 사고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학생들끼리 서로 존중하게 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해나갈 것이냐. 같이 나눠서 했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발전하고 여기에 더해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현실적 활동들도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예전처럼 뭐 학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무관심하게 보내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큰아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보고 둘째 아이부터 시작해서 졸업식 때 가본 기억이 별로 없고 작은 아이 대학원 졸업할 때도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 해서 또 안 가게 됐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과잉됐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법적 토대도 마련하는 것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어떤 법안도 마련하고 또 그들에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도 하고 이렇게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입법 히어로 김준혁 의원의 입법 활동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검증 본부를 통해서 살펴볼 김준혁 의원의 1호 법안 바로 이겁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학교를 그만둔 상태의 청소년을 말할 텐데요.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뭐 한 3%? 3% 너무 많지 않나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네.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치자면은 전체 학생 수가 10만 명 좀 더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했고 그분들의 어떤 열악한 상황들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서 만든 법안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즘 뭐 스스로 자퇴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홈스쿨링을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주로 어떤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지 좀 다양하겠죠, 아무래도. 다양하죠. 네. 뭐 다양한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왕따 문화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새로운 대안교육을 좀 네네. 받고 싶어서 떠나는 학생들도 있지만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떠나는 학생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한 이유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모순들이 학생들을 학교를 떠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의원님 그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 초등학교랑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고 의무 하는데 교육입니다. 그럼 그때 학업을 중단하고 그만두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뭐 정확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제 그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네. 중학교까지는 학교를 좀 다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이제 그만둔 학생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네. 떠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네. 약간 의원님들한테는 1호 법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예. 근데 기존에도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률은 있었는데 이 1호 법안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교육 평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차별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교육부가 학생들한테 1년에 지원해주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될까?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과서, 교육시설 이용 이런 등을 다 합치게 되면 1인당 한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비용이.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단 1원도 지원이 안 돼요. 이 학생들은 공부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학교 밖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학교 바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건 불평등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그 이전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내용보다 가장 새로운 법안 개정안이 여기에 좀 담겨져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런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그들이 다양하게 학습하고 체험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인격을 신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희 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을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자체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 외에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보호자에게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안내 대상을 법정 대리인으로까지 확대한 이유가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은 법정 대리인이 이제 일종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공직자분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만 연락하고 부모님이 없으면 아니 부모님 없는데 뭐 말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연락을 해서 최소한 어른들이 그 아이들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안 겪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것이 뭐 세게 드러나든 아니면 보이지 않게 숨어 있든 질풍노도의 시기는 다 겪는데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간에 우애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법정 대리인까지 꼭 해야 되는 걸 의무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뭐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은 좀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이 법안을 보니까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기구가 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죠. 이 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애정과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차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학생들이 또 성장해서 그 지원센터에서 와서 자기하고 같은 인생의 경험을 가졌던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도와주는 역할,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살펴보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받을 경우에 정보의 보유 권한이 기존에는 6개월이었는데 12개월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6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짧았던 건지 뭐 어떤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12개월로 늘린 것은 그와 관련된 지원을 더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를 갖다가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만 딱 하고 나선 그 뒤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거꾸로 그 기간을 늘리면서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늘린 것이지 개인정보를 늘린 것이 통제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이 법안을 만들 때도 일부 오해 소지들이 있어서 왜 이걸 늘리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늘린 거다라고 해서 다들 이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학업에서 멀어지지 않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 법안이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 계속 묶여 있어가지고 통과가 안 됐는데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려서 빨리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 법안이니까 더 애정이 제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 법안이 시행이 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이제 금전적인 지원도 좀 받고 또 전인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공간들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외에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좀 더 있는지 아무래도 문화예술교육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이 뭐 대학 입시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안이 오히려 자신들의 창작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안에 여러 시설물들 중에서 그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좀 보강이 된다면은 훨씬 더 다양한 청소년 예술인들, 청소년 창작 활동가들이 나타나겠죠. 네.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꼭 그 정규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해야만이 그런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법안에 이어서 두 번째 법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육 관련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린벨트라고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증축할 때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법안일까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 네. 이제 초등학교를 새로 신축을 하거나 중고등학교를 신축을 하거나 할 때 경기도 교육청에 허가가 있으면은 이 학교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감의 허가를 받으면 학교를 신축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 또 증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능하게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했죠. 아니 근데 저는 뭐 요즘 폐교 얘기, 뭐 통폐합 얘기, 뭐 학생 수 준다는 얘기만 듣다가 이 증축에 관련 법안을 들으니까 또 새로운데요.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자은초에서 벌어졌던 사례였는데요. 이곳이 이제 급식소를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교육청에만 허가를 받고 지자체 쪽에 통보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철거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1억 7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어서 이게 한번 뉴스로 다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네. 예,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했고
경남 지역에는 이제 그린벨트 안에 묶여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15개 학교가 됩니다. 많이 있군요. 예, 그런데 15학교가 그린벨트 안에 있지만 그 옆에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 법안 이전의 법들은 증축이 불가능하다.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게 되면 증축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그린벨트 지역 안과 그 바깥에 신도시가 들어섰어요. 네. 그럼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늘어나죠. 그럼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원래 학생들이 한 반에 20명에서 25명이 다녀야 되는데 막 50명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축을 해야죠. 증축해야죠. 네. 증축해야 되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혹은 그린벨트 안에 있는 학교는 증축을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겠죠. 그럼요. 네. 20명이 듣는 수업의 질과 50명이 듣는 수업의 질이 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됐을 때는 학교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인근에 추가로 학교를 건축을 설립을 해야 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묶여서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교육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법안을 만들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국토부가 이 원칙이 깨지면 안 된다. 만약에 여기 허가해주면 다른 것들도 다 깨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들하고 교육은 다르다. 이 교육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빠르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다른 원칙을 훼손하는 거 아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학교 한 반에 학생 수가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렇죠. 20명.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짜 40명 넘은 적은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정말요? 저희 50명, 저도 40, 50명.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 한 반에 한 50명씩 그렇죠.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전 오후반까지 네. 있었어요. 그렇구나. 의원님 혹시 한 반에 몇 명 정도? 아니, 저 대대 정말 기준. 솔직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닐 때는 한 70명 정도. 예. 그리고 그때는 학교가 또 많지도 않았었고. 예. 네. 근데 기억도 잘 안 납니다. 하여튼 70명이 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점점 줄어가고 있죠. 네네. 세미는 어땠어요? 이집트에서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사실 허전했어요. 교실이. 학생이 좀 적었어요. 네, 왜냐하면 부모가 학생을 학교로 안 보내요. 어린이를. 근데 이제는 다 학교로 보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45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지금은 더 많이 늘었어요. 진짜 오히려 그래서 오전 반, 오후 오후 반. 반, 네, 그래서 학교가 거의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와. 네. 아니 그럼 되게 좋은 예 아닙니까? 학교 밖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간 그쵸? 그렇죠. 오. 대신 이제 건물이 많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 증축까지. 혹시 이집트 이건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원래 이제 학교를 안 보냈던 거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의 어떤 교육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렇죠. 또 사회적 경제 토대가 늘어나면서 이제 학교로 보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많이 보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자연초등학교 이야기를 했었는데 불법 증축으로 아까 1억 7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상 참작이 되는 건가요? 일단 물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경남교육청은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건축 승인 신고 같은 걸 했는데 결국에는 이 이행 강제금 1억 7,150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직후에 법원에 이런 철거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좀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것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의원님? 당연하죠.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이 법안 통과되고 나서 경남 교육감님이 제일 먼저 전화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지역보다 경남 지역에 이런 현실들이 많이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됐다고. 그때 전화 받았을 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참 좋은 법안을 마련했구나. 근데 그 법안 만들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여러 가지 이해 충돌과 부처 간의 대립, 교육부는 뭐 좋다고 하지만 국토부는 안 된다고 하고 이걸 또 다시 조정하고 또 가서 찾아가서 또 이야기하고 법안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의원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조율하고 협의해서 네.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참 잘 됐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히어로 우리 김준혁 의원과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네.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혹시 동료 의원분들 가운데 히어로 출연을 좀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네, 편안하게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님이신데 네. 뭐 당이 달라도 정말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분이신데 궁금하다. 김대식 의원님이라고 계십니다. 오. 대학에서 그분은 총장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우리 김대식 의원님은 일단 첫째 따뜻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요. 어떤 여야의 문제가 대립될 때 그 문제를 조율하려고 또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교육적 철학이라든가 또 AI 시대를 맞이해서 AI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법안을 저하고 같이 공동 발의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통과가 다 됐습니다. 꼭 그분을 모셔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김대식 의원님 네, 저희가 적어두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